시작할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첫 강에서는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잠깐 훑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항목으로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대기의 상태를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를 보게 되면 대기와 기상, 그 다음에 이제 제목과 같은 대기 오염,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그, 그 다음에 이제 스모그의 작용으로 우리가 맞게 될 수 있는 산성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대기 오염 상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또 우리가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라 생각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오염 상태를 일으키는지를 일단 공기와 관련된, 즉 다시 말하면 몇 가지의 권역으로 나눈 그 공기의 층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지구 바깥에 있는 그 권역을 크게 봐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지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 대기권, 그 다음에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맨 위에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맨 위, 즉 상부에 태양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 권역이 바로 열권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대기 오염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뭐 정확한 그 킬로미터의 수는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개 한 10km 정도 내외에서 우리가 대륙권을 이야기하면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참고 자료에 보시게 되면 그 밑줄을 그어놨듯이 대기 오염의 가장 중요한 권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이 대륙권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이라든가 또 비, 눈과 같은 기상의 모든 조건들이 대륙권의 그 국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륙권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륙권의 중심에 있는 그 원소들은, 다시 말하면 기체들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질소와 산소 그리고 아주 미량의 다른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부터 배워왔을 때에 질소가 5분의 4요, 그 다음에 산소가 5분의 1이요, 아주 계산할 수 없는 작은 양의 뭐 아르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증기와 구름 등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대륙권에 존재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성층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성층권을 눈여겨봐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바로 오존층이 이 성층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오존층이라는 것은 요즘에 오존층이 우리에게, 즉 다시 말하면 오존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심각한 피해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존이 자외선을 막아주어서 우리에게 피부암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그러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합니까? 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오존층이, 다시 말하면 오존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은 사실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공기에 여러 가지 섞임 현상이 없어서 혼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층권에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된 대기 오염 물질들은 이전에 움직이거나 분해되거나 그러한 변화 없이 아주 장기간 오랫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냉장고의 냉매 요소로 냉매제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2000년 이후부터 냉매 가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전에부터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그 냉매제로 쓰였던 프레온 가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세계 각국들은 이제는 더 이상 프레온 가스를 냉장고 냉매라든가 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레온 가스를 만들었던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한 20년, 30년, 1920년, 30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920년 내지 30년 그 때에 그 미국의 유명한 듀퐁사에 의해서 이 프레온 가스가 만들어져서 제조가 됐죠. 그래서 냄새도 없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불에도 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프레온 가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신의 물질이라고 아주 높은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좋은 점만 부각이 됐지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할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냉장고에 냉매로 썼기 때문에 옛날에 물론 암모니아가 사용됐지만 그런 그 냉장고에 냉매제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각국의 수요는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늘어났던 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오존층은 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지표로부터 한 25km 정도 내외, 한 25km 정도, 지표로부터 상부로 한 25km 지점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10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내리쬐는 그 선 중에 자외선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러한 원자, 분자, 그 다음에 그러한 그 가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을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존층이 없이 자외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생명에 지장이 많겠지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됨으로 인해서 일단 백내장이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암이 예방이 됩니다. 우리같이 황색 인종들은 그 백인들보다 통계 자료입니다. 백인들보다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 그래요. 물론 이제 피부가 왜 하얗게 됐는지 노랗게 됐는지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10%가 감소가 된다면 자외선은 역으로 20%가 더 우리에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오존층과 자외선은 어찌 보면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하겠지요. 오존층이 많아지면 투과되는 자외선의 양이 줄어들 테고 반대로 오존층이 감소가 된다면 반대로 역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늘어난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누군가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오존층이 1%가 파괴될 경우에는 피부암이 3%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 10%가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면 미국에서만 한 16만 명 정도의 피부암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바다 밑에 사는 플랑크톤에게도 영향을 줘서 플랑크톤들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플랑크톤이 없게 되면 플랑크톤을 먹는 어류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연쇄적으로 그러한 먹이사슬 선상에 있는 그러한 어족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뻔할 정도의 그러한 피해가 예상이 되겠죠. 만약에 오존이 심각할 정도로 파괴가 된다면 대기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산림들, 나무, 그 식물로, 나무 같은 것으로 목재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 재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될 것이고, 또 식물의 그 생체, 식물 내부에 있는 그러한 생체 기능들이 상당할 정도로 저하가 된답니다. 말씀드렸듯이 플랑크톤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의 생물 개체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겠지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오존량이 그렇게 줄어들 경우에 피부암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로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백내장이나 피부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마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굉장히 감소가 된답니다. 자외선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특히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굉장한 심한 노출 현상이 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 같은 그러한 그 질병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나 백인 같은 경우에보다 그 피부암 같은 경우에 걸릴 확률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나 황인종들이나 그런 것 차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노출되는 위험은 같은데, 단지 우리보다 백인종들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간권인데요. 중간권은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표로부터 한 80km 정도 상층부로 떨어진 그런 부분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80km 정도의 그 위치가 되면 온도가 가장 낮게 되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마이너스 90도 정도의 온도를 기록한다고 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대류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류현상이 왔다 갔다 섞이는 대류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공기가 없는 관계로 해서 기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권인데요. 열권은 상당히 멉니다. 지표로부터 한 600km 정도 떨어진 그 높이의 구간인데, 이 부분에는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그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그 중간권과는 다르게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공기는 매우 적고 밤낮의 기후가, 그 기온 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남극과 북극 지방에서는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열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권역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일단 그렇다면 대기오염으로 들어가서 대기오염이 어떠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대기오염이 발생하는가를 원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18세기 이후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편리함 외에 그 대기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의 피해를 동시에 가져다 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문명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산업화 과정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대기오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보고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자본주의 그 입장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제조해내면서, 또한 그런 것들을 이쪽 저쪽 도시로 옮기면서, 또 그러한 것을 제품을 생산해내려면 공장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료로서 우리가 그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생산했는데,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초기에
대기 오염의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